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주한 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12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용산공원 어린이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당시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추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텐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 지금 계속해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위기이고 또 문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네, 지난번에 법원은 강래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다시 청구를 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새로운 게 나온 건가요? 전번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네.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다시 청구하는 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예. 앞으로도 하게 될 거다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송영길 그 전 대표가 네. 운영하는 이 연구소가 있는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뭐 이 상당히 이름은 긴데요. 여기 연구소에 대해서 전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니까 PC가 하드디스크가 이 삭제되거나 포맷되거나 아니 교체됐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시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전 보좌관 그리고 회계 책임자 네. 그리고 강래구 씨도 좀 관련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이런 PC나 이런 그 증거물에 대한 그 인멸 작업이 네. 좀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말 맞추기 또 있고 예. 자료 폐기 이런 것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걸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기 휴대폰 냈는데 그게 초기화된 깡통 휴대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아무것도 있지 않은 초기화된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강래구 씨 주변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라고 네. 검찰은 보고 그걸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 자,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을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법원에서 이 그동안 소환 조사에 임했고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감사 정도 되면은 도망 안 갈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요 혐의 증거 일정 부분 수집이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소명된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허위사실 진술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증거인멸, 휴대전화 교체,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 정황이 나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손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러한 어떤 정황 증거라는 것들,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과연 강래구 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강래구 씨 주변 정황들이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강래구 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에 굉장히 매번 소환에 응하고 있고 굉장히 네. 진술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통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 본부장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PC 멱사연 연구소의 PC가 예를 들어 교체가 되었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소영길 대표의 휴대폰이 뭐 다 이게 초기화돼 있다든지 예. 이런 건 또 강래구 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에서 재청구하면서 어떠한 증거 인멸의 정황을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자,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그리고 외곽 후원 조직의 회계 책임자 이 두 사람이 PC나 하드디스크 이 포맷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단독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관련자를 시켜서 이걸 이 증거인멸 내지 PC 교체를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 김근식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자진 탈당이라고 했습니다만 탈당을 한 이 이성만이나 이 윤관석 의원도 네네. 그렇고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강내구 이 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태도가 내가 이걸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진술하고 자백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검찰의 기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다고 했는데 보니 네. 깡통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 만나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강내규 같은 경우도 일단 검찰에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좀 추가로 확보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좌관이나 회계 책임자가 이 관련된 이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화시키거나 또 이걸 완전 포맷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흔적도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걸 보면 지금 아마 검찰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요한 핵심 피의자들의 핵심인데 네네.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아마 강내구 감사에 대한 재청구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에 대해서 재청구를 한 것이어서 예. 통상적으로 검찰이 기각된 다음에 그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재청구할 때는 그 내용들을 확실히 보강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결과는 지난번에 기각과 달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근데 증거인멸 하려고 했던 시도들 여러 정황들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저런 증거인멸,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거의 새 거를 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어권이라는 겁니다. 보시죠. 멱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 임의적으로 추측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일 연일 보도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압수수색 당일날 현장에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대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네, 휴대전화 제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송 전 대표 측은 휴대전화는 1, 2년마다 바꾸는 것 아니냐. 그 전에 꽤 남아있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하드디스크 교체, 방어권 차원에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요, 행설수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적에는 또 방어권 운운을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가 또 감성적으로 또 접근을 하면서 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주 검찰이 기획수사를 해가지고 아주 인권을 갖다가 탄압한 것처럼 네. 그렇게 또 감성적 접근을 해가지고 지지자들을 또 결집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나가서는 정치적으로 네. 계속해서 수사를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사건이 무슨 정치 기획 수사인 것처럼 또 몰고 가는 그런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설수설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요.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그 이미 다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초기화 돼가지고 빈 깡통 그 휴대폰이랑 전부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고 뭐가 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아무리 그래도 다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강내구 이 피의자에 대한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요. 네. 이제는 급비치해서 9,400만 원 일단 살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다 중요하지만은 6천만 원이 현역 의원들한테 살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움 받은 의원들 명단만 공식적으로 확인만 돼도요. 예. 민주당은 이 송영길, 이재명 대표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돈 관련해서는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녹취록을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은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또 누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는 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측 변호인은요, 이 전화 제출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 장관도 벽돌폰,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그 전화를 낸 거 아니냐,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런 취지예요.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동훈 장관이 비밀번호가 뭐 20자리가 넘고 실제로 비밀번호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기 자체를 증거로 쓰기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뭐 송영길 대표가 그걸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유학에 가 있는 당시에 이 일이 발생을 했고 예.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아주 끝까지는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나 여러 보좌진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 대표는 뭐 어쨌든 여기 한국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예를 들면 뭐 프랑스와 뭐 한국이 약간 버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세한 거는 검찰에서 확인을 하겠지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예,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뭐 풀텍스트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대화의 조각조각이 사람 이름만 딱딱 나오면서 네. 이게 뭐지 되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여러 유언비어도 사실 이게 찌라시로 돌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 대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 출두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좀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송영길 대표 그 휴대폰을 초기화시켜서 낸 것을 두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네네. 한동훈 장관 이제 벽돌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그 벽돌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하에서의 검찰에서 일정 정도의 죄가 없는 사건을 자치고 부풀려가지고 검언 유착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서 수사로 들어오는 것을 네. 방어권 차원에서 제출할 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그걸 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폰 자체는 그 내용이 다 그대로 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억울한 지금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송영길 대표는 어떤 겁니까? 그 전에 있는 그 폰 자체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날 새로 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이미 제출 형식으로 낸 겁니다. 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폰을 뭐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면에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네.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사건은 이 검언유착 사건이 결국은 무죄로 다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그 채널A 사건 기자도 무죄로 예. 나오고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무혐의로 끝났고요. 그런 사건하고 지금은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모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탈당을 다 시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루 만에 핸드폰을 바꾸고 과거 핸드폰 내용 있는 건 다 어디론가 네. 감춰버리고 새로운 걸 깡통을 내면서 이게 이미 제출했으니까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예.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피의자가 된 적이 없고 뭐 기소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관이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왜 다 못 공개해? 라고 하는 주장,
그게 하나 있을 거고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예전에 쓰던 건 없고 새로운 걸 냈다는 거 어떻게 보실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어제 전직 보좌관 박모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뭐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자금을 댄 걸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따님께서 대선 캠프 들어갔던 거는 그 어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지금 잘 모릅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신 거죠? 포렌식으로. 오늘 그럼 검찰청 처음 오신 거예요? 사건 터지고? 강래구 씨가 돈 마련해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그 8천만 원 마련되고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럼 강래구 씨하고 친분은 없으세요? 강래구 씨한테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평소에 민주당에 부채담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뭐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김 씨는 일절 답을 안 했습니다. 오늘 포렌식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본인의 이제 입회하에 어떤 자료들을 포렌식 하는지 지켜보러 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뭐 정기적으로 후원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거든요. 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참고인 내지는 뭐 포렌식하러 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분도 이번 돈봉투 사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돈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물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 분인데 네. 이분이 보면 답을 명확하게 안 해요. 남 잘 모른다 아니면 답을 안 하고 하는데 뭐 물론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해도 뭐 그런 건 그렇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들게도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정말 모를까 돈을 그렇게 평소에 후원해 왔다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상당히 어떤 그 이정근 씨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뭔가 증거를 갖고도 이분한테 아마 이 뭔가 수사를 들어갈 것 같고 또 특히 휴대폰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그러겠죠. 어떻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스폰서 이분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마 진술이 상당히 바뀌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그 송영길 대표가 자꾸 방어권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행위가 방어권이라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방어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한 결과가 방어권이라 했는데 아니 자기 비리 감추려고 하는 걸 민주주의로 둔갑시켜서 그걸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스폰서 김 씨와 관련해서는요. 강래구 회장이 스폰서를 지칭하는 녹취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또. 네, 자, 뭐 딸 취직한 것,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들어간 거죠. 취직이라기로는 좀 애매합니다만 여하튼 딸이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 거지 뭐 돈 준 거와 상관없다, 돈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단 변호사, 김 씨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금을 아마 마련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마 참고인으로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그 돈봉투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일단 검찰에서 입증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일단 정황상 돈을 줬다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녹취록에 있어요. 특히 강래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줬다라고도 하고 이정근 씨도 본인이 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 일부 어떤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받은 기억이 없다. 50만 원 봉투를 받은 기억이 정확하게 없다는데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장소 특정이라든지 일시를 특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이 사건에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자금을 조성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 소환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뭐 논란이 불거지게끔 만든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JT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방송돼서 음성권이 침해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보도됨으로써 비난 여론이 가중되면서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설 변호사. 네. 인용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JTBC의 보도가 10일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후속 녹취록 거의 그 전주에, 그러니까 네. 우리 10일 전에는 거의 매일 하나씩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일 전부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 이정근 씨 측에서 본인들이 유출자라는 것을 어떠한 좀 항변하기 위해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방송사와 검찰을 상대로 예. 고발을 했고요. 또 방송사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낸 상태에서 네. 그러면 과연 JTB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JTBC가 어떤 재판부에 어떤 이것을 이거 취재권 이것을 이제 입수하게 된 경위에 네.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취재원 빈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디까지 판단을 할 수 예,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라든지 네, 뭐 네, 취재의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사자가 하지 말아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요.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럼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검찰에서 이제 일부를 특정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같은 경우에는 한 7명이라고 그러고요. TV조선도 한 서너 명 특정을 했는데 광역단체장 한 명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장. 그리고 경기, 인천, 호남권의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 6명.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자, 배성규 의원. 네. 지금 뭐 설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특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실제로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마도 그 국회의원 10명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나머지 10명은 이제 확실치는 않은 거고 그 10명 중에 이제 이름이 6, 7명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저것도 누군지 그리고 정말 맞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제 이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이름들은 이전에 사건 초창기 때 마구잡이로 이름 나왔던 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검찰발이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더 신빙성이 있고 특히 광역 단체장까지 글쎄요? 이름이 나오면은 예. 그 광역 단체장에 대한 수사까지도 또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사태가 더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누군지는 저희들이 일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누구 정도라고 추정은 가능한데 검찰이 뭐 나중에 공개를 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국민의힘 쪽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른바 뭐 동문서답식 답변이었는데 당내에서도 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든지 굳이 그렇게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글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박수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좀 엉뚱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일약 중앙의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던 게 탄핵 국면 국정농단 사태 때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뜨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화문에 나와서 대중들 앞에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 나오는 저 태도는 그것을 본다면 상당히 이재명답지 않은 태도, 굉장히 좀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비굴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아까 최재성 의원이나 저기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에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든가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면 그냥 묵묵부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상대방을 비꼬는 듯이 비아냥거리듯이 거기는요? 뭐 누구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당대표답지 않다. 저도 그러면 똑같이 돌려드리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은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수사받고 소환되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환된 적이 있습니까? 검찰에 간 적이 있습니까? 녹취록에 음성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자진 탈당을 시키는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평론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당대표가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탈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이재명 대표가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뭐 발표는 본인들이 선당 후사 생각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압박을 받은 자진 탈당을 빙자한 강제 탈당 아니냐, 출당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저는 방금 전에 당 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 경우 탈당을 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도부의 설득에 의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전언이니까 또 뭐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과정상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반응은 아쉽고 안타까움 또 뭐 이렇게 끝까지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한 뭐 미안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면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내에서는 뭐 초반에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좋지 못한 건 또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이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일단 자진 탈당함으로써 한 고개는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녹취가 나오고 바로 탈당하기에는 이 녹취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그때는 좀 오리무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한 분 한 분 이제 뭐 불러서 경황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그 사건을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뭐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탈당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근데 다만 예전에 송영길 대표 시절에 그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던 한 12명가량의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도 지침이 일단 먼저 탈당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복당해라 이랬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녹취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대화가 나온 것은 그 지금 나오는 이성만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 그 두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당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원들도 지난번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유학길에서 다시 와서 본인도 탈당을 먼저 하고 어쨌든 뭐 검찰청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송영길 대표가 한 30년, 40년은 아마 당에서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탈당은 뭐 본인이 약간 뭐 정말 이게 사망 선고와 비슷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동지애로서 또 여러 가지 본인도 명예롭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많이 돌아오시니까 뭐 크게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 탈당을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2시간 45분 동안 정말 격정적인 토론을 했고 결론은 두 분이 탈당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부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사만 어떻게 있으면. 진행되는지 바라본다면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네. 자, 뭐 두 의원 탈당했습니다만 뭐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왜 그대로 있느냐,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박광원 의원이 당선이 됐던 부분 비명계죠. 거기다가 이 의원들의 2시간 45분이 넘는 이런 열띤 토론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그 처리 과정이 그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그 지지 의사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의원총회에서는 저렇게 이제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그 윤관석하고 그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탈당이 과연 자진 탈당이냐 아니면은 요 외압에 의한 사실상 강제 탈당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탈당이 아니라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꼬리 자르기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라, 기준을. 지금 그러면은 기소된 그 민주당 의원들을 다 탈당시킨다고 하면은 저 두 의원은 지금 기소도 안 됐지 않습니까? 김근식 교수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소도 안 됐고 수사도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고 또 재판 진행 중이고 피고인 신분이고 피의자 신분이고 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기소가 돼 있고 또 다른 의원들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출당의 기준을 제시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비대위 이야기까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아주 뭐 소수겠지만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뭐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두부 의원에 대한 탈당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당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쇄신책 아니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걱정이 앞설 만큼의 어떤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그다음에 당 집행부가 당 지도부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고민의 내용의 결과가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저런 이제 격정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 또 쇄신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라는 변수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저 쇄신책은 사실은 공연물일 수밖에 없고 의원총회에서 모여서 하면 사실 비공개로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과반 이상을 득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쇄신하자, 바꾸자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얼마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난번에는 30표 이상이 이탈했지만 겨우 막았습니다만 이번에 박광원 대표를 뽑은 걸로 봐서는 다시 날라온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회의감.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말씀하신 비대위 구성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원내대표한테 비대위 구성권한이 오롯이 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저는 격정 토론은
앞으로 있을 민주당의 내용을 네. 충분히 예고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대한 이 깔끔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어떤 저런 쇄신책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민주당이 지금 복잡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피의자를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동안 학원가의 마약 사건 언급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보시죠. 최근에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서 서울의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뺏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국제 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저희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 생명과 안전을 이런 마약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꺼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국민들의 공분과 걱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한 장관도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일단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먹게 됐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네. 이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정말 모든 부모, 사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 심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권, 검찰 수사권을 회복해야 될 때 할 때마다 네. 깡패, 마약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 마약을 잡지 못하고 지금 마약이 점점 번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극단적인 또는 아니면 아주 초강수를 써서라도 마약은 잡는 거를 이 법무부 장관 때 분명히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이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까지 마약 번지기 이건 정말 막아야 된다. 이건 모든 국민이 아마 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고강도 처벌을 해야지 아무래도 마약 사범들도 겁을 먹고 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워낙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사회 상황이 가고 있는 거를 처벌과 단속으로 양방향에서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마약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또 구하기도 쉽고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네, 마약 관련해서 검찰의 의지,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저렇게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증권 관련 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정식 부활을 했습니다. 자,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사력을 떨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증권 관련 수사였다. 이런 지적이 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조폭, 마약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뒀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하자마자 직제를 바꾸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식 직제화가 된 건데요. 자,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 합수반이 없어졌습니다. 해체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때 관련한 발언들 한번 보시죠. 추미애 장관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 폐지에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총장님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네. 폐지 목적이 보니까 민생 수사에 집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인지 수사
특수수사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민생 그래서 사건에 그때 형사 공판부를 직제 개편을 강화한다는 보면서 사실은 이게 금융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옵티머스나 라임 것만 해도 벌써 돈이 뭐 다 합치면 2조 가까이 올라가죠. 예? 네. 그러면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기는 거의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증권범죄 합수단에 대해서 저는 폐지가 잘못됐다. 합수단은 폐지가 됐지만 금융조사 형사부 1, 2부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네, 위원장님. 예. 그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조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법무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거고. 네. 자, 근데 이걸 없앴는데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테라, 루나 사태, 최근 SG증권 주가 조작 사건, 금융시장 범죄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쌓인 미제 사건이 거의 3,000건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수단을 다시 정식 직제화했다 이런 설명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 일단 저는 이러한 특수수사,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 분야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인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셨던 마약 사건이라든지 강조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마약 어떠한 조직을 저는 별도로 마약 수사청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도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야가 어차피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야당과도 이런 부분 좀 협의를 해서 야당에서도 마약 수사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증권금융수사가 금조부라고 하죠. 남부지검의 금조부가 가장 특징적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화해야 한다는 거 저는 야당에서도 다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뭐 휴대폰 어떤 이런 문제 나왔지만은 당시 남부지검에서 이 금조부에 있던 검사들이 향응 제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좀 이 해체에 좀 발단이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패의 온상이다 이렇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빈대 때문에 초과상관 다 태우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금융이라는 게 이제 모든 서민들과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주식시장 이 부분은 또 요즘 워낙 많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철저한 수사 거쳐서 조작하는 사람들 다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하루 앞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옛 주한미군 기지가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어린이 대표들과 함께 공원 개문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산책 도중에 지난해 분양받았던 은퇴 안내견 세로미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구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좀 커갖고 놀랐었고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야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여기서 야구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야구하라고.
네, 취임적 집무실 앞마당을 어린이에게 내주겠다. 이렇게 용산시대 1호 약속 이제 지켜진 셈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길 때 이 얘기한 것들이 그겁니다.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대통령실을 언제든지 방문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했던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드디어 공약을 실천한 건데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미군 부대 자리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 그 미군 부대가 다 빠지고 그 이제 그 공원과 정원으로 그 조성한 건데 저희가 옛날에 뭐 미군 골프장도 있었고 또 미군 그 뭐죠 부대 그 건물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뭐 이름은 어린이 정원이지만 국민 누구나 아마 뭐 거기에다가 신고 등록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니까 누구나 가서 이제 대통령실 보면서 대통령이 혹시나 나와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 그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바로 집 앞이라. 아,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서 정원 곳곳 설명하기도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드론 어디 갔어? 와! 빈 공터가 많았어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부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과제로 그 재밌다. 얘가 갖고 싶은 마음 골라. 걸어줄까? 네. 이렇게 걸어줄까? 얼마나 재밌어? 아니요. 200%. 아, 1000%. 망가우. 망가우. 예, 어린이 정원 규모가 한 9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잔디마당만 해도 야구장 한 4개 정도 크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여기 뭐 환경평가도 안 끝났는데 뭐 개방하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뭐 조사했다고 알려졌던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땅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 활용됐었고요. 그 전에도 일본군들이 주둔했던 그곳이었습니다. 120년 만에 금단의 땅이 이제 해제가 된 셈인데 자, 관련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에 일본이 강제 수용한 이래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한미 간에 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들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땅에 대한 뭐 우리의 역사는 사실 좀 뭐랄까 오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는 땅이 외국군이 또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님과 뭐 여사님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공원도 뭐 좋아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서 보니까 이제 저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있었던 청와대를 무리하게 옮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산공원도 저기가 어떤 데죠? 뭐 지금은 뭐 정비가 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 당시에 저길 공원을 조성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평가에 대한 뭐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서는 반대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는 오염물질과 맹독물질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빨리 조성하는 게 과연 맞나? 좀 시간을 두고 뭐 이런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이 오염물질 관련해 미국과 어떤 책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어쨌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저곳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성인 기준으로. 근데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엄마들 있는 카페 같은 데서는요 용산공원 애들 데리고 가서 맨발로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뭐 그런 오염물질 상황이나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뭐 강력하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옮긴 청와대, 그러니까 그 전에 청와대는 사실상 대통령께서
국민께 돌려드린다 하셨는데 지금 영빈관 이용하시고 이런 거 보면 다 돌려드린 건 아닌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환경평가 없이 그렇게 막 개방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7일이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 내외와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네, 저희 어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일 관계 주도한 윤 대통령의 결단 평가하고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 결심했다. 이런 말을 어제 전했다고 합니다. 자, 기시다 총리 어떤 말을 갖고 와야 될까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였고, 물론 그에 대한 우리 야당 내부의 지적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설득이 좀 필요했던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때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이 있죠. 예. 그 컵의 절반을 우리가 채운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본이 컵의 절반을 채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도훈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전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러 온 이 일본의 안전보장국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 네.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오는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그런 결단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예. 방한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유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박 2일의 어떤 짧은 일정이긴 합니다만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양 정상 부부가 직접 만나서 또 만찬도 하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갇혀왔던 어떤 한일 관계 어떤 터널들을 좀 새롭게 뚫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는 새로운 화답의 모습이 이번에 서울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가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진전된 모습으로 내놨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물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네.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미리 자신의 방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한 걸 보면 뭔가 좀 진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는 하는데 실제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 후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아마 뭐 홈파티 형식으로 이 만찬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는 뭐 노포, 오므라이스 집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와 준하는 뭐 친교 행사 여기에 뭐 불고기가 나올 것 같다, 숯불고기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하고요. 뭐 술은 일본 사케를 기시다 총리가 좋아한다는데 우리 한국식 청주를 아마 대접할 것 같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키바 국장이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 통역이 하나를 빠뜨리니까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뭡니까? 예. 통역이 뭔가를 빠뜨려서 그 안보실장이 통역을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네. 아마 그만큼 이게 그만큼 이 일본이 우리 한국과의 외교에 이번 순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최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 DJ 오부치 선언을 지난번 우리가 방일했을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아마 그 내용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 징용 관련 기업들의 어떤 미래재단 참여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한일 간의
그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구산 공동 그 한미일 해구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아마 경제 6단체장 우리나라 경제 6단체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미일 간의 반도체 배터리 삼각 동맹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은 그 소재 부품 분야에 강하거든요. 아마 그런 거를 관련한 하여튼 경제, 안보, 미래, 역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도 화제에 다시 올랐고요. 어제 이 아메리칸 파이 관련해서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도 있었는데 이때도 윤 대통령 노래가 하나의 화제거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미국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호갱 외교다 이 말을 또다시 한번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 김 전 부원장 오늘 보석이 돼서 이 자유로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믿는다 이런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금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자, 근데 오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요. 대선 경선 대비한 조직 운영 활동 모두 이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진행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 전 부원장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서 지역 조직들과 만난 일도 이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그냥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떠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설 변호사. 네. 그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지사를 현역으로 역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러한 정무적인 얘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경선이 아마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 지금 부원장이 아마 본인이 조직체 그리고 당시에도 호남과 강주를 아우를 수 있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지지하는 어떤 지역 조직들, 자발적인 지역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조금씩 운영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일일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걸 다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저는 오히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조직이 다 완성이 됐었을 때 저는 그때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일일이 하나 과정을 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일일이 보고했다라는 것은 조금 오히려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 지금 김용 부원장이 하는 어떤 재판상의 진술들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형적인 그 윗선 그 감추기,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 그대로 하면은 다 무죄죠. 다 무죄고 검찰이 그냥 아주 수사를 잘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김용 씨의 그 저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반면 검찰에서는 검찰이 봤을 적에는 이 김용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로 봤을 적에 어느 것 하나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면서 많은 관련된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포함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이미 공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단순히 김용 씨의 그 주장으로서 무죄라고 직결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피고인의 주장이다. 그리고 윗선 감축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문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직의 형식과 규모가 적당해지면 도지사님과의
차담도 가능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시받은 거나 뭐 전달받은 사항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김영 전 부원장이 본인 책임하에 한 걸로 지금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판단 어떻게 이어질지는 저희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 관련 뉴스가 하나 눈길을 끄는 게 나왔습니다. 과거 기자 시절에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면서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김만배 씨에게 돈을 줬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역으로 또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자, 2007년에서 2011년 한 4년간 모두 10억 원을 받습니다. 자, 첫 발단은 뭐냐면은 사회 지도층 도박을 취재한다 그러면서 이 임원 유모 씨를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2억 원을 줬어요. 처음에 뭐 5천만 원 주겠다. 기사 내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김만배 씨가 2억을 달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이 그걸 계기로요.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다음에 대출 비리 사건, 대출 관련 수재 혐의 이런저런 일들을 김만배 씨가 뒤를 봐줬다는 이런 보도입니다. 보면 검찰의 대출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2억. 검찰 고위관부 잘한다. 법률임무 인수대금 필요하다. 회식비, 골프비 달라. 그래서 모두 4년간 1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 2억 원은 뭐 협박에 의한 거라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협조관계 속에서 아마 돈이 오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2011년 수재 혐의로 10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21년에 출소를 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유모 씨가 오히려 김만배 씨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억 5천만 원을 주는데 내가 구속 안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 김만배 씨가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세계일보 보도를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쉽게 참 일반적으로 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이고 예. 소위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김만배 네. 씨가 뭐 예. 어떤 본인에게 이거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저런 예.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만배 씨가 왜 과거에 저런 일들로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장동 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돈을 갈취를 한다든지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들이 많은 내용들을 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꼭 이 건뿐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오히려 다른 건에 대해서도 여제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김만배 씨를 아는 분들은 워낙 그 지역 유지 집안이어서 돈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받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공소장에 저런 내용이 있다고 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50억 클럽으로 지목받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죠. 이게 뇌물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이걸 질병위로금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도 또 김만배 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자, 김만배 씨가 이제 곽 씨 입원시켜가지고 진단서 떼고 이걸 보상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성규 의원, 이거 머리가 좋은 겁니까? 아무래도 예. 김만배 씨가
사실 기자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무슨 법조계 브로커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저런 거는 자꾸 저런 걸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저런 편법을 쓰는 거는. 근데 뭐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어지럼증이 약간 있었다. 그걸 갖고 이제 산재라고 뭐 질병이라고 했는데 사실 누구든 약간 어지럼증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50억 받을 산재인가요, 그게? 근데 그걸 저렇게 아주 꼼수죠, 꼼수. 저런 꼼수를 생각해내는 건데 아마도 김만배 씨가 이 김만배 씨랑 같이 사업하는 일당들 사이에서 아마 제주꾼, 그 모사꾼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이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김만배 씨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계속 김만배 씨가 무슨 사건을 자기가 부탁을 해서 법원에다가 해서 뭘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도 굉장히 의심을 받았고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런 걸로 볼 때 김만배 씨가 법조계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관여해서 이거를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자기가 얻는데 상당히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뭐 대장동에선 핵심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만배 씨에 대한 판단은 또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태영호 의원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이준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그랬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했습니다. 자,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 의결을 했다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병합 요청하신 이유가 좀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태영호 최고위원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에서는 윤리위가 굉장히 병합까지 할 정도로 급하게 긴급회의까지 해서 했다면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 녹취록 파문은요. 사실은 그 문제가 돼서 유출된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 그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에도 누를 끼치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누를 끼치고 나아가서 대통령에도 누를 끼쳐서 마치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공천에 개입해서 실형 선고했다는 이야기를 복귀시킬 정도로 굉장히 해로운 악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순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등 자기 유출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태영호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등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당원들이 또 당에서도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도 처음에는 태영호 의원이 그냥 이게 자기가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해명한 것을 믿어주는 눈치였습니다만 이후에 태영호 의원의 저런 악화된 어떤 그 대응을 보고 당과 대통령실에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추가로 윤리위원회 긴급 윤리 그 징계를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 녹음 유출자 색출하겠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시죠.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상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 놀라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집중해서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탈당해라, 뭐 자진 사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데, 자, 임세현 대변인, 뭐 국민의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그보다 이제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를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설화라고 하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그러한 경중을 따지면 사실상 원래 태영 의원의 그 무검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김재원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통해서 약간 경고도 먹고 한 달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태 의원은 계속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결국 이게 터진 건데요. 네. 저는 이거의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네. 뭐 공천 이런 거는 자기는 권한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과장해서 거짓말하면 저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장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과 뭐 정부가 이렇게 지시받고 하는 상황은 아닐 텐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언급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한 이야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사과를 여러 차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징계에 넘어갔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시작이 되잖아요. 민영삼 원장님 어느 정도의 징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여튼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그 자유정신의 가치 그걸 아주 폄훼한 듯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누를 끼친 거고 당의 방향에 그 누를 불신을 초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중징계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태영호 최고위원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야당에서 바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당무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이 사건이 또 이제 추가로 돼버렸기 때문에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좀 발빠르게 김연아 전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만 시켰고 자체 조사는 안 한다. 이런 반박의 이야기, 반론도 좀 제기가 돼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설 변호사.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눈 감고 손들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원들이 모여서 받은 사람 손들어 그렇죠. 뭐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관계에서 당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듯 국민들이 그걸 거짓대로 믿으실까도 의문스럽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검찰에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놨으면 오히려 당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야보다 무당파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사실 지금 국정 현안에 쌓인 게 얼만데 지금 자기들 말 실수, 내홍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도대체 여당 지도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없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그다음에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데다가 아니 예전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나왔을 때 한나라당 그때 자체 조사 바로 하고 그때 바로 관련자들 징계하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못합니까?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거 국민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 실망감이 좀 굉장히 크죠. 이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서 아예 다른 사람들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또 실제로 금태섭 의원은 그걸 하고 있고 하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를 또 힘으로만 해도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세우고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텐데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요즘 많이 하시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